이 젊은 군인들은 노르웨이의 정예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예거라는 말은 사냥꾼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에도 소속되어 있는 이 특공대의 주요 임무는 적진에서 정찰과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거대원은 아군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위험한 지역에서 단독으로 또는 일개조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성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자신감과 순발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용감하고 씩씩한 젊은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훈련을 이겨내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일면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아주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팀을 이루고 있는 다른 동료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찾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동요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내는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그들은 전혀 다른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어느 경우에나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위부대 또는 개별 작전이나 공동 작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거 대원들은 전형적인 노르웨이인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대체로 활동적이고 외향적인데 예거 대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야전에서 보내야 하는 군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정책의 상당 부분은 1940년 독일의 침공과 5년간의 점령시기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에서 생겨났습니다. 침공 기간 동안 노르웨이는 중립적이고 반군사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예거부대를 비롯한 노르웨이군의 뿌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레지스탕스 용사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에 관한 얘기는 오슬로에 있는 전쟁 박물관이 대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박물관이 레지스탕스 용사들에 의해 세워졌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부르짖었던 것은 빼앗긴 자유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박물관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글이 있는데 그것은 2번은 안 된다입니다. 이 글이 뜻하는 바는 노르웨이는 2번 다시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다짐이지요. 현재 노르웨이군은 13,500명의 직업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징집하는 군인들과 합치면 29,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중 정예군인 400명이 훈련을 거쳐 예고부대로 편입됩니다. 이들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선발이 끝나면 우리는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알기 위해 별도의 시험 과정을 두고 있으며 최정예 요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군 내부의 정신과 의사와 별도로 상의를 합니다. 선발이 끝나면 예거 대원들은 지역 훈련을 받게 되는데 장애 코스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 주가 지난 후 야수처럼 격렬한 육박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은 대원들의 공격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훈련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생존하는 법, 짧은 시간에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는 법, 그래도 모두 실패할 경우 대원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원들을 완벽한 특수군인으로 훈련시킵니다. 대원들은 2가지 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는 경우죠. 그들은 어느 경우에나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장비를 쓰라는 식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배급된 장비를 가지고 각 상황에 처했을 때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어떤 장비를 선택하느냐는 그들에게 달려있죠. 예거 대원이 된 병사들은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안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 예거가 바로 예거 부대가 추구하는 군인상입니다. 람보 같은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지혜와 지성을 갖춘 사람,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력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으며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거 대원들이 수행해내는 다양한 작전 상황 때문에 그들의 훈련에는 특수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수중으로 침투할 때 발각되지 않도록 대원들은 공기를 다시 순환시켜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는 폐쇄회로 수중호흡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런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면 보통 2~3시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잠수 시간은 각자의 수영 실력과 운반하고 있는 장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달려있죠. 구명정은 해안작전에 사용하는 장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소형 선박은 적진에 은밀히 침투하기 위해서 야간에 사용합니다. 재질이 가볍고 질길 뿐만 아니라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도 900kg 이상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예거 대원들에게 필수적인 장비 가운데 하나는 라플란드 대검입니다.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대검은 필수품입니다. 보급로가 차단된 적진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며 작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예거 대원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 막사를 만들기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 조각을 이용합니다. 나무 둥치를 활용해서 막사를 짓는데 나뭇가지는 막사의 측면이나 지붕을 만드는 데 쓰죠. 완성된 막사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나무 조각과 돌멩이를 사용합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물을 끓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돌멩이로 체온을 유지하는데 돌멩이를 신체의 부분, 즉 겨드랑이 사이나 무릎 뒤 오금 사이에 그리고 배 위에 놓으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 2시간 정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수면을 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거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대원들은 특수훈련과 동물적 본능으로 혹독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거 대원들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과 파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대원들은 침투 방법과 탈출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작전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유낙하는 모든 대원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 훈련입니다. 대원들은 실제 낙하 훈련을 하기 전에 2개월간 지상 훈련을 받습니다. 적진에 은밀히 침투하기 위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 낙하산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수송기의 소음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점은 대원들의 낙하 기술로 해결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수송기는 3만 피트 이상의 고도로 낙하 지역에서 다소 먼 지점을 비행합니다. 첫 번째 낙하 기술은 헤이로우라고 하는데 낙하산을 펴지 않고 초속 60m의 속도로 2분 동안 자유 낙하한 후 안전 고도에서 낙하산을 펴니다. 그리고 2번째 낙하 기술인 헤이호우는 고공 활강술입니다. 이 기술은 대원들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낙하산을 사용하여 낙하 지점에 정확히 착지하는 방법입니다. 해안 상륙작전을 펼치기 전에 지휘관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예거 침투조를 보냅니다. 해안까지 수영하는 동안 물갈 기질의 회수를 기억해두는데 이것은 통상 야간에 수행되는 침투작전에서 반환 지점까지 돌아오기 위한 거리 측정 방법의 하나입니다. 침투조는 해저에서부터 수면까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러한 지형에서는 대규모의 부대가 전면 공격을 펼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집이 끝나면 대원들은 반환 지점까지 헤엄쳐서 돌아옵니다. 이러한 고속 수중 탈출 기술을 이용하면 적에게 전혀 발각되지 않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르웨이는 해안선이 매우 긴 나라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여 공중으로 침투하면 적의 레이더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다로 침투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죠. 예거 대원들은 이상적인 침투용 항공기로서 헬리콥터를 사용합니다. 헬기는 조정이 쉽고 저공 비행으로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진에 침투한 예거 대원들의 1차적인 임무는 게릴라전과 함께 전술 전략적인 정찰 활동이므로 5명이 한 팀이 되어 모든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며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여야 합니다. 4,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종합훈련을 받습니다. 노르웨이에는 며칠 또는 몇 주를 걸어도 인가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버팁니다. 열흘 동안 아주 특별한 종합훈련을 받습니다. 헬리콥터가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온다는 가정하에 산에 오릅니다. 구조 지점에서 헬리콥터를 기다리고 있으면 헬리콥터로 구조할 수 없다는 무전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5km를 우회한 다음 10km를 더 행군하여 제2접선지로 가게 되는데 그제야 트럭이 우리를 구조하러 옵니다. 이 훈련은 절대적으로 대원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추위와 예상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시험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죠. 우린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직 안에서 동료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뤄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대원들 간의 결속력은 대단히 견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어떠한 악조건이 닥쳐도 서로 참고 양보하며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가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대원들은 맡은 분야에 따라 훈련을 받습니다. 적진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독도법은 필수적입니다. 각 단위 부대에는 위생병이 한 명씩 있습니다. 위생병은 25주 동안 야전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감시병은 부대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몇 주 동안 참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대원들은 특정 지역에서 적의 활동을 은밀하게 감시합니다.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특수 교육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군사용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4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중요 사항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즉시 통신병에게 전달되고 통신병은 이를 상급 부대에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대원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은 폭파병일 것입니다. 특히 점화장치를 다룰 때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거대원이 차량을 폭파하기 위해서 C4 폭약의 점화장치를 조작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예거대원이 적진을 벗어나 안전하게 귀대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이미 또 다른 임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인들은 산악과 북극 지방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군수 자원을 총동원하면 노르웨이는 25만 명을 무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은 각자의 집에 군복과 무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점령당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선조들이 50년 전에 당한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예거 대원들은 노르웨이가 두 번 다시 점령당하지 않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두 번은 안 된다는 표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훈련 받고 있는 대원들은 이 구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특수부대원들은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국민들 그리고 특수부대에 입대한 병사들과 영국군 관할에 있었던 노르웨이 특수부대는
노르웨이에 침공한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예거 대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군사전략적 관심은 국제적 분쟁과 테러에 놓여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양성된 예거부대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예거 대원들에게 붉은 베레모만큼 영예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 대원들 대부분이 각자 인생에서 추구하는 그 무엇이 있었겠죠. 글쎄요, 여기서 살펴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입대했다가 편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발 시험이 끝나면 모두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낙하 훈련을 마치고 나면 불가능을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에 모든 대원은 영웅이 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하죠. 훈련 과정에서 저는 이 젊은이들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거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동안 매우 견디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고 나면 마음속 깊이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훈련을 받는 동안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막 시작했을 때와 1년이 지나 훈련소를 떠나는 날을 비교하면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뭐라고 할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특수 부대원들과의 동지의식 같은 것이죠. 그리고 특히 부대의 동료 대원들에게는 가슴 벅찬 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대부분의 대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해냈다, 즉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죠. 이러한 자신감은 가족이나 남들에게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얻게 되는 진한 감동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이 끝나면 예거 대원들은 지역 훈련을 받게 되는데 장애 코스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 주가 지난 후 야수처럼 격렬한 육박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은 대원들의 공격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훈련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생존하는 법, 짧은 시간에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는 법, 그래도 모두 실패할 경우 대원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원들을 완벽한 특수군인으로 훈련시킵니다. 대원들은 두 가지 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는 경우죠. 그들은 어느 경우에나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장비를 쓰라는 식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배급된 장비를 가지고 각 상황에 처했을 때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어떤 장비를 선택하느냐는 그들에게 달려있죠. 예거 대원이 된 병사들은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안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 예거가 바로 예거 부대가 추구하는 군인상입니다. 람보 같은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지혜와 지성을 갖춘 사람,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력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으며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거 대원들이 수행해내는 다양한 작전 상황 때문에 그들의 훈련에는 특수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수중으로 침투할 때 발각되지 않도록 대원들은 공기를 다시 순환시켜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는 폐쇄회로 수중호흡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런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면 보통 2~3시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잠수 시간은 각자의 수영 실력과 운반하고 있는 장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달려있죠. 구명정은 해안작전에 사용하는 장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소형 선박은 적진에 은밀히 침투하기 위해서 야간에 사용합니다. 재질이 가볍고 질길 뿐만 아니라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도 900kg 이상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예거 대원들에게 필수적인 장비 가운데 하나는 라플란드 대검입니다.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대검은 필수품입니다. 보급로가 차단된 적진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며 작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예거 대원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 막사를 만들기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 조각을 이용합니다. 나무 둥치를 활용해서 막사를 짓는데 나뭇가지는 막사의 측면이나 지붕을 만드는 데 쓰죠. 완성된 막사 앞에 인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대체로 활동적이고 외향적인데 예거 대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야전에서 보내야 하는 군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정책의 상당 부분은 1940년 독일의 침공과 5년간의 점령시기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에서 생겨났습니다. 침공 기간 동안 노르웨이는 중립적이고 반군사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예거 부대를 비롯한 노르웨이군의 뿌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레지스탕스 용사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에 관한 얘기는 오슬로에 있는 전쟁 박물관이 대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박물관이 레지스탕스 용사들에 의해 세워졌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부르짖었던 것은 빼앗긴 자유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박물관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글이 있는데 그것은 2번은 안 된다입니다. 이 글이 뜻하는 바는 노르웨이는 2번 다시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다짐이지요. 현재 노르웨이군은 13,500명의 직업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징집하는 군인들과 합치면 29,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중 정예군인 400명의 훈련을 거쳐 예고부대로 편입됩니다. 이들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선발이 끝나면 우리는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알기 위해 별도의 시험 과정을 두고 있으며 최정의 요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군 내부의 정신과 의사와 별도로 상의를 합니다. 이 젊은 군인들은 노르웨이의 정예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예거라는 말은 사냥꾼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에도 소속되어 있는 이 특공대의 주요 임무는 적진에서 정찰과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거대원은 아군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위험한 지역에서 단독으로 또는 일개조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합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성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자신감과 순발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용감하고 씩씩한 젊은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훈련을 이겨내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일면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아주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팀을 이루고 있는 다른 동료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찾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동요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내는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그들은 전혀 다른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어느 경우에나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위 부대 또는 개별 작전이나 공동 작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으론 예거 대원들은 전형적인 노르웨이에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나무 조각과 돌멩이를 사용합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물을 끓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돌멩이로 체온을 유지하는데 돌멩이를 신체의 부분, 즉 겨드랑이 사이나 무릎 뒤 오금 사이에 그리고 배 위에 놓으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 2시간 정도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수면을 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거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대원들은 특수훈련과 동물적 본능으로 혹독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거 대원들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과 파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대원들은 침투 방법과 탈출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작전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유낙하는 모든 대원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 훈련입니다. 대원들은 실제 낙하 훈련을 하기 전에 2개월간 지상 훈련을 받습니다. 적진에 은밀히 침투하기 위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 낙하산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수송기의 소음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점은 대원들의 낙하 기술로 해결합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수송기는 3만 피트 이상의 고도로 낙하 지역에서